자, 이어서 발표는요, 여러분 자료를 보셨겠지만 민주주의는 지속 가능한가? 우리 재정적 불평등 문제 매우 무겁고 그렇지만 절실한 우리 모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듣는 것도 고민하는 것도 가끔은 버겁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민주주의 너무나 익숙한 워딩인데 정말로 머리 아픕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온갖 소식들이 그 대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 주제가 정말로 또 한 번 아주 각별히 관심을 끌게 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지속 가능한가? 오늘 이 발제는 이진우 선생님께서 하시게 되겠는데요. 선생님은 지금 포항공대 포스텍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이전에는 한국 니체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셨고 또 한국철학회의 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선생님을 모시고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의 위기에 관해 발제를 맡은 포항공과대학교 이진우입니다. 저희 주제는 민주주의는 과연 지속 가능한가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4단계로 접근해 볼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다면 그 징후들을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민주주의 위기와 그 징후들을 살펴보고요.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과연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2가지 원칙인 자치와 권리에 관해서 2번째로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3가지의 흐름에 관련돼서 고찰해보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의 조건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민주주의 위기와 그 징후들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 아니면 민주주의는 공고화돼서 그것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겪고 있는 부정적 현상들에 불과할 뿐이지 너무 과장된 진단이다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가 정말 위기라고 한다면 만약 이 진단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민주주의는 왜 위기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든 숨어있는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표출하고 드러냅니다. 따라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어떤 인식론적인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따라서 그것이 개인이든 제도이든 위기를 통해 성장하든가 아니면 쇠퇴하거나 몰락한다는 사실은 지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기가 새로운 성장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몰락을 가져오는 원인이 될 것인지는 모두 위기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올바로 대처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출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2년째 계속되어서 사실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들은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면서 논의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중국 우한의 병원의 안과 의사인 리 원량이
새로운 팬데믹이 생겨나는 것 같다라는 경고를 합니다. 이제 이미 이 당시에 중국 정부와 지역사회와 의료계가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면 전 세계는 코로나 전염병에 아마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원양 의사는 본인이 직접, 물론 중국 정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박해도 받고 탄압도 받고 온갖 고초를 다 겪은 이유도 있겠지만 본인 자신이 코로나의 희생이 되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원양의 말을 여러분들과 함께 곱씹어보고 싶은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그 위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거나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원양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철학자보다도 철학적인 명제를 던집니다. 건강한 사회에서는 한 목소리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한나 아렌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치 철학자들, 사회 철학자들이 주목한 현실이죠. 다양한 목소들이 존중받고 경청되고 이 다양한 목소들의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회가 한 목소리만 들리게 된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그럴 수 있겠죠. 코로나를 2년째 겪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도대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코로나에 관련된 많은 강연들도 하였지만 코로나를 대처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전제가 될 때 방역 조치는 효과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시민들 상호 간의 신뢰가 두터울 때 우리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백신이나 치료제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인 대처 방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세계적인 철학자 슬라보이 지젝이 이야기한 것처럼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아마 백신은 신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신뢰의 토대를 둔 사회 질서와 정치 체제를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신뢰의 토대 위에 지배와 통치를 조직하는 방식입니다. 레닌이 이야기한 것처럼 신뢰는 좋다, 그러나 통제는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되면 통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신뢰관계를 위협하는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아와 전염병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국가의 강력한 힘에 의지하게 돼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어렵게 쟁취하였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강화는 한편으로는 국민의 보건 질서를 철저하게 보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갖다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까지 민주주의를 전통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쿠데타나 혁명이나 전쟁과 같은 외부의 위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21세기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전통적 위협이 없이도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항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기의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불법적인 방식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식으로 붕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군인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의 손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붕괴는 선출된 지도자의 손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티븐 레비츠키나 데니얼 지블렛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아주 정확하고 예리하게 진단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살펴보면 우리는 민주주의의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1989년 냉전이 붕괴가 되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될 때 민주주의는 이제 유일한 정치 체제로서 전 세계에 보편화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럴 희망이 보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1988년 자유선거를 치르는 나라가 147개 국가였는데 1995년에는 164개국으로 늘어나고 1999년에는 191개국으로 발전을 합니다. 따라서 프랜시스 후쿠야마 같은 사람은 인류의 이데올로기 발전에 종말을 가져올 것이며 서구 자유민주주의가 보편화되어 아마 인류에게 정부의 최종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신권위주의가 출현을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는 보편화되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보통선거, 비밀선거를 통해서 지도자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선출되기는 하지만 동시에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현상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트럼프, 영국의 보리스 존슨,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같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구축하였던 민주주의 제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사실은 1987년 이래로 민주화의 봄을 거쳐서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는 사실 제도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공고화를 우리가 굳게 믿었죠. 그런데 21세기의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는 언제나 위태로운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분적 민주주의를 완전한 민주주의로 또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를 정착된 민주주의로 아니면 불확실한 민주주의를 확실한 민주주의로 전환시키고 성숙하게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본래부터 결함이 있는 제도였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는 민주주의는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있죠.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그런다면 도대체 무엇이 위협받고 있는 것인가? 민주주의의 원칙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이론에 관련돼서는 수많은 패러다임이 있고 수많은 이론들이 존재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원칙은 자치와 권리의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로 한번 돌아가 볼까 생각을 합니다.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가 꽃피었던 페리클레스 시대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테네 인구는 대략 30만에서 약 40만 정도였습니다. 그중에 시민은 약 14만 명이었고 시민 14만 명 중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 남자는 약 4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메틱 또는 메토이코스라고 불리는 시민권은 없고 거주권만 가진 외국인 거주자 약 한 7만 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노예였습니다. 사회가 양극화되었던 것이죠. 이런 사회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이 4만 명이 참여하는 아주 소수의 시민들에게만 해당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대 그리스에서 발화를 하고 발전하였던 이런 민주주의를 우리가 원시적 민주주의라고 칭한다면 원시적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였습니다. 디펙티브 디모크라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시적 민주주의는 우리가 오늘날에도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핵심적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만 존재하였을 뿐 그 외의 사람들을 배척한다는 결정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기에서 비로소 우리가 오늘날
민주주의의 양대 축이라고 불리는 자유와 평등의 사상이 발현을 합니다. 민주주의의 두 가지 원칙은 자유와 평등입니다.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두 가지 비교적 건강하고 합리적인 민주주의 형태를 바라본다면 자유와 평등은 모두 중요하기는 하지만 자유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자유의 관점에서 자유와 평등의 두 가지를 결합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자유와 평등 중에서 평등에 훨씬 더 무게중심을 두고 평등의 관점에서 자유와 평등의 두 가지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되었던 사회민주주의가 되었던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자유와 평등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려는 정치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중에서 평등의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평등을 오직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살아야 된다, 똑같이 잘 살아야 된다. 이러니까 뭐 잘 사는 사람들에게서 누진세를 적용해 가지고 세금으로 걷어들였다가 국가가 여러 가지 종류의 복지 정책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똑같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배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평등이 사실 경제적인 의미에서 이해가 된 것이죠.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등은 정치적 의미에서의 평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이 노예도 없고 예컨대 시민권은 없고 거주권만 가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갖다가 결정해 나가는 자치의 근본적인 가치였습니다. 따라서 평등과 연관되어 있는 개념은 자치의 개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라고 이해가 됩니다. 최근 한국이 겪고 있는 수많은 논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소위 법의 지배, rule of law와 법에 의한 지배라는 rule by law를 이제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법의 지배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라는 것은 알 수 있죠. 따라서 민주주의는 법을 통한 국민의 자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법이 지배하는 민주 정체에서는 민중 성동가가 나타나지 않고 가장 훌륭한 시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이 최고 권력을 갖지 못하는 국가에서는 민중 선동가들이 나타난다. 그것은 민중이 다수로 구성된 독재자가 되기 때문이다. 다수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단으로서 최고 권력을 갖기에 하는 말이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어느 정도 예감을 하실 수 있겠죠? 선전선동이 난무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그것이 형식적으로는 선거가 이루어지고 법이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실질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민주제도가 정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평등의 가치와 이념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합법적 집단이 법 제정 권력을 독점하거나 오용한다면 평등의 개념은 타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은 선전선동을 통해서 국민의 요구와 욕구를 갖다가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제도가 정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특권화된 정치 엘리트 집단이 출현한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갖다가 콜린 크라우치라는 학자는 포스트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민주주의의 다른 한 축이라고 그럴 수 있는 자유의 관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유는 근본적으로 권리의 이념입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전제합니다. 따라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언론의 자유라든가 집회의 자유라든가 결사의 자유처럼 어떤 이유에서도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자유와 권리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잠재적으로는 민주주의 제도를 갖다가 깨뜨릴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출현을 할 때에도 민주주의 또는 정치 형태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경고했습니다. 예컨대 귀족 정치, 에리스토크라시가 타락을 하면 과두 정치가 되는 것처럼 민주 정치가 타락을 할 경우에는 중우 정치로 변질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야스차 뭉크 같은 교수는 위험한 민주주의에서 The People, 국민 대 디모크라시, 민주주의를 대립적인 관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관점, 자치와 권리의 관점에서 두 가지 방향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야스차 뭉크가 지적하는 것은 제도적으로는 전부 다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권 안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첫 번째 위험은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독재 정치가 되겠죠. 그런데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보장하면서도 민주적이지 않을 수 있는 정치 제도가 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엘리트 정치입니다. 따라서 야스차 뭉크는 위험한 민주주의라는 저서에서 오늘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두 가지의 위협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반자유적 민주주의, 다시 말해 개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민주주의와 비민주적 자유주의, 즉 민주주의가 없는 권리 보장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면서도 민주제도를 갖다가 우리가 중시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구체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 가지 움직임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위협을 한마디로 압축한다고 그런다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비동조화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영어로는 디커플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리돼서 따로 떨어져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에도 한때는 이념 갈등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당연한 전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분리시키고 어떤 한 진영에서는 민주주의만 고수하려고 그러고 또 어떤 한 정치적 진영에서는 자유주의만 강조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저는 아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나쁜 경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 가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시즘이고요. 두 번째는 포퓰리즘이고 세 번째는 트라이벌리즘입니다. 여러분들은 파시즘은 예컨대 나치 정권이나 스탈린 정권처럼 예컨대 20세기 전반부에 등장하였던 과거의 유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파시즘은 어느 때나 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치적 권력의 정당성의 위기를 갖다가 초래합니다. 포퓰리즘은 복지국가가 등장하고 국민의 욕구와 요구에 부응한다고 하면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대변의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원시민주주의가 등장할 때만 하더라도 아테네의 인구가 30만 명밖에 안 됐는데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1억이 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합니다. 대의 민주주의가 일반적인 형식이겠죠. 따라서 정치인들이 어떻게 국민의 욕구와 요구와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는 대변의 위기를
포퓰리즘이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라이벌리즘은 부정부패의 위기입니다. 권력을 잡은 권력 엘리트들이 국민의 공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의 사익을 생각할 때 부정부패의 위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파시즘의 위기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을 위하여 선거철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이죠. 국민을 가장 많이 거론하면 거론할수록 저는 그 정권과 그 집단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러니컬한 거죠. 정치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갖다가 무시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 그러면 거기에는 벌써 파시즘의 싹 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소수 집단을 갖다가 억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독재자들은 항상 국민을 등에 업고 등장을 합니다. 국민을 위하지 않는다는 정권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파시즘 정권은 견제와 균형을 상실하게 됩니다. 스티븐 레비츠키 데니얼 자블렛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재자는 헌법과 선거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제도를 바꿈으로써 저항 세력을 약화하고 경쟁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운동장을 기울인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종종 공공의 선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민주주의의 위협은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은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예컨대 반권위주의적인 정서가 팽배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페이크 뉴스가 난무하고 허위 정보가 판을 치고 음모론이 싹틉니다. 이런 포퓰리즘은 국민의 뜻에 부합하고 국민이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는 점에서 마치 국민 스스로가 정치에 참여한다는 허위의식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기존의 정치 제도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 위험은 트라이벌리즘인데요. 트라이벌리즘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정치적 부족 중심주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권력과 이익의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소수의 집단이 다른 집단을 정치적 경쟁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 집단만이 올바른 정치적 방향을 제시한다고 강조함으로써 폐쇄적 네트워킹을 발전시킬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영고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죠. 학벌주의, 영고주의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관피아와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는 첫 번째 파시즘, 두 번째 포퓰리즘, 세 번째 트라이벌리즘처럼 이러한 위험들이 도사리게 되면 국민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끝으로 민주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조건에 주목해야 될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라는 문제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은 저는 다원성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 개인만의 의견이 아니고요. 사실은 전통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했죠. 가부장적 질서가 아주 확고했고 집에서는 가장이 예컨대 바깥에서는 왕과 예컨대 독재자 지도자가 명령과 지시를 내리면 국민들은 거기서 따르고 순응하는 그런 정치 체제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은 따라서 다양한 개인들이 독자적인 의견과 가치와 이념을 가진 다원성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수성은 모든 정치적 삶의 필요 조건일 뿐 아니라 가능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절대적 조건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양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양극화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20대 80의 사회 또는 1대 99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 지형도 중도가 없는 적대적인 양극단으로 양극화하였기 때문에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할 중간 허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디커플링을 초래합니다.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려고 그런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야 되겠죠. 최근에 마이클 샌들이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업적주의는 한편으로는 자신감을 불어넣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욕감을 준다. 승자에게 갈취하며 동시에 패자에게 조롱한다. 패자 스스로마저도 말이다. 재능이 없고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헤어나기 힘든 좌절감을 준다. 양극화 사회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지속 가능하려면 국민들, 시민들 상호 간의 연대 의식이 뿌리 깊어야 되고 신뢰감이 정착해야 됩니다. 연대와 신뢰감을 발전시키려면 사회가 공정해야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 사회가 왜 공정을 그렇게 외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양극화가 저는 민주주의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양극화에는 경제적 양극화, 이념적 양극화, 정치적 양극화가 있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중산층의 붕괴입니다. 민주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자유와 평등이 꼽힐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양극화를 줄이는 길이 바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의 조건이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민주주의가 왜 위기에 처해 있는지, 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우리의 사회적 경향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고 좋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